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한국사 오태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국난을 당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아니면 공부하시면서 시험이 연기되면서 좀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의 실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좀 필수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 혹은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모의고사를 짜봤어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것과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것들, 또 그 적중 예상 문제 풀이를 제가 이번에 만들었죠.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하나 지금 다음 주 중에 출간을 할 생각입니다. 이름을 지금 공개하면 바로 스피드 앤드 업 300입니다. 자, 스피드 앤드 업 하니까 스피드 업 300인데요. 스피드 업 300. 뭔가 속도를 말하는 느낌도 있죠. KTX 속도랑 똑같은데 그만큼 초고속으로 여러분들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 다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 제 그 마무리 강의 같은 개념이죠. 정리용으로 이렇게 한번 제공해 드리겠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스피드 앤드 업 그리고 올리기, 그래서 약 20강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강 정도의 강의이고요. 시간은 1000분이죠. 50분씩. 그래서 1000분 동안에 100점 만들기 프로젝트. 그게 바로 스피드 앤드 업 300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께 그 문제집을 통해서 직접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나올 테니까 많은 분들이 약 한 달 동안에 그 문제집을 달달달 외우시면서 혹은 정리해 주시면서 한국사 문제를 대비하면 좋은 성적 100점으로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태진 한국사 합격 플렉스 20문제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니다. 1번 문제 바로 해설 들어가죠. 자, 1번. 정답 3번이네요. 바로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오는. 우리나라 선사 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흥수아이. 충북 창원군 문이면 노현리 두루봉 흥수글. 문이면 노현리는 몰라도 됩니다. 문이면 노현리를 뭐 면이나 리를 바꿔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창원군 두루봉 동굴 요거 알면 되겠어요. 흥수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린아이 뼈로 구석기 시대의 인골이다. 5. 2번 신석기 시대 일부 지역에선 돌로 만든 보습, 돌보습, 돌로 만든 낫, 돌낫, 돌괭이, 돌곡식, 이건 아니죠. 돌곡식이 아니라 그냥 곡식 등이 발견되어 농사와 목축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그래서 신석기 혁명. 3번 신석기 시대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주는 존재, 그 무당과 그 주술을 믿는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하느냐? No. 토테미즘이니까 자 통테미즘이죠. 통테미즘이니까 뭐야? 동식물, 그죠? 동식물. 그래서 이건 동물이나 식물을 숭배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4번 청동기 시대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토기, 미 송인식 토기, 미 민무늬 토기, 민 붉은간 토기 등의 토기가 있으며 고인돌, 돌 널무덤, 돌 무지무덤, 고인, 돌, 세 가지 무덤 형태가 청동기 시대의 무덤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지워야겠네. 그죠? 네. 이렇게 지워야 또 쓸 수 있으니까. 그죠? 네. 다음 2번 고조선 역사 전개의 올바른 순서를 골라라. 갑자기 기억부터 충격적이다. 이러죠? 성기 살해 사건. 자, 한자를 그래서 제가 쓴 거예요. 여기 그 성기, 이룰성자의 낙이자인데 그냥 이름이에요. 성기. 그래서 성기 살해 사건. 그럼 이분이 이제 언제 나오냐? 그럼 성기는 그 우거왕이 피살되고 난 다음에 우거왕 피살 그 이후에 주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우거왕을 계승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던 고조선의 지휘관이죠. 그 사람 이름이 성기예요. 그러니까 우거왕이 피살되고 왕검성이 함락되는데 그 중간에 그 주전파로서 그 과도기적, 즉 우거왕이 피살되고 난 이후에 왕검성이 함락되기 그 사이에 그 우거왕의 뜻을 계승해서 끝까지 싸우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걸 성기라고 하고, 이분이 살해당한 것은 곧 고조선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건 우거왕 피살 바로 다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 연나라 장수 진기의 공격. 자, 이 고조선은 크게 두 나라와 싸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자조선 단계 연나라, 위만조선 단계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연나라, 진나라 이렇게 나오면 이건 위만조선이 아니라 기자조선 단계고요. 한나라 그러면요, 바로 이건 위만조선 시기 때 일입니다. 그럼 연나라가 지금 공격했으니까 이거는 기자조선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디귿, 위만, 진번과 임든, 복속. 그러니까 이건 위만조선의 시작입니다. 다음 리을, 폐수전투. 자, 이 폐수전투는 한나라와 고조선이 맞붙었을 때, 즉 우거왕 조선 때 첫 번째 1차 접전을 폐수접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폐수접전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그러면 니은은 기자조선, 디귿은 위만조선의 시작, 그리고 우거왕 때 폐수전투. 그러나 곧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우거왕이 피살되고 그 뒤를 이은 성기마저도 살해를 당하자 결국은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니은, 디귿, 리을, 기역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하면 되겠죠? 또 지울게요. 끝. 3번. 기역, 리을은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라. 정방이 나왔네요. 정방이 새끼. 당나라군 13만. 백제를 공격한 놈이에요. 그죠? 그때 김유신은 5만을 거느리고 합세했어요. 그래가지고 당나라로 태자효, 뭐 이런 애를 끌고 갔다. 그럼 이건 백제 멸망입니다. 660년 백제 멸망. 두 번째, 보정왕이 평양을 포위당하고 항복하였다. 평양에 안동 도읍을 설치했다. 어디에? 평양에, 그지? 그럼 이건 668년 고구려 멸망. 기억 다음 니은이 되겠죠. 다음 사찬시득. 미리 동그라미 쳐져 있네요. 다행히. 사찬시득이, 사찬이라는 관등에 있는 시득이 소브리주 기벌포에서 서린기라고 부르는 당나라 장수와 싸우다 패배하였으나 다시 진군해 22번의 크고 작은 싸움에서 이기고 4,000명의 당나라 군대에 목을 베었다. 자, 이걸 바로 기벌포 전투. 신라의 지휘관 시득이 서린기가 이끌고 있는 당나라 수군과 접전 끝에 격파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죠. 처음에는 패배하였으나 22번에 걸친 접전 끝에 결국에는 승리를 이루어내고야만은 의지의 신라인 바로 사찬시득. 이게 바로 삼국통일 완수입니다. 676년 리을, 일본이 나왔고 당의 군선이 어디? 백강에서, 그지? 백강 663년 8월에 있었던 전투예요. 전투를 벌였다. 그러면서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가 백제 어디입니까? 주류입니다. 주류성. 그래서 이곳이 결국 당나라에 항복했다. 이러면서 결국 백제 이름이 오늘로 끊어졌도다. 바로 백강 전투를 끝으로 해서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순서별 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기역,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좋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약간 미겼는데 여기 기역왕은 아버지를 위하여 바닷가에 가문사를 지었다. 포인트 가문사예요.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석탑입니다. 석탑이 있는 그 이중기단 위에 3층으로 쌓는 쌍탑 양식. 이게 통일신라 시대 전형적인 석탑인데 그게 가문사예요. 그 후에 동해의 용으로부터 만파식적이라는 신비한 피리를 받았다고 한 왕은 신문왕. 그죠? 신문왕. 1. 달구벌로 천도하려 하였으나 귀족들의 반발로 실패하고, 두 번째 안승 계열의 대문, 조카라고 해요. 안승, 고구려에서 망명한 사람이죠. 보덕국 왕이었던 안승 계열의 대문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였다. 그렇습니다. 다음, 왕의 장인 김흠돌의 반란을 평정하였다. 이게 먼저였죠. 신문왕 때. 4번, 공자 72자 72제자의 화상을 당해서 가져와 안치하여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화상 안치라는 거는 이제 그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림이라던가 요 상이라고 하는 건 모양, 조각상. 그걸 이게 바로 문묘 설치로 일반적으로 해석도 하는데, 그냥 우린 그것까지 보지 말고 그냥 국학에다가 당나라에서 갖고 와서 공자의 화상을 안치했구나. 성덕왕입니다. 그죠? 성덕왕. 그래서 정답 4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이거 많이 틀렸을 텐데. 자,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 귀족인데 왕족인 고씨를 비롯하여 맞는데 대씨도 있고 되게 맞는데 뭐가 틀렸지? 이들은 고구려인 맞아. 여러분들 이거 잘 안 읽죠? 여기까지 잘 안 읽어요. 그죠? 이거 잘 안 읽고 발해의 지배층은 띄엄띄엄 읽죠? 띄엄 고구려인 맞네. 지배층 고구려인. 그 밑에 피지배층 말갈 맞네. 틀렸죠?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 띄엄띄엄 읽은데 여기입니다. 왕족이 고씨가 아니라 뭐예요? 대씨죠? 여러분들 고조용이에요?
고흠무, 고무예, 고인선, 고인수 아니죠. 다 대시들입니다. 그래서 왕족인 고씨가 아니라 왕족은 대시들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X가 1번입니다. 2번. 일본으로 교역을 많이 했어요. 무왕 때부터 이미 통교를 하기 시작했죠. 한 번에 수백 명이 넘게 갔다. 뭐 지금 방금 지나갔나요? 뭐가 확 바뀐 것 같은데 눈이 잘못됐나? 자, 일본으로 가서 모피인삼 말 같은 토산물을 교역했다. 예, 2번, 3번. 상경은 수도죠. 수도 장안성을 본땄는데 당나라입니다. 이게 고구려 수도도 장안성이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고구려 장안성이 아니라 당나라 수도 장안성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외성과 내성을 이중으로 쌓는 구조. 그래서 바둑판 모양의 도로를 갖춘 신시가지를 형성하였다. 그렇죠? 이게 바로 당나라식이에요. 4. 상경인이 동경인이 절터에는 고구려 양씨를 계승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불병자상. 두 분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시는 불상이 있답니다. 6번. 다음 주장이 제기되었을 무렵 고려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불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하죠. 유교를 행하는 것은 치국의 근본입니다라고 하니까 유교 정치를 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교 정치를 행하십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유학자 최승로.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인 고려의 왕은 성종. 그래서 유교를 강조한 사람들은 늘 성종이라는 명칭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그래서 성종 때를 찾아라. 유력한 호족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여 미리 써놨네. 23명이 이르렀다. 충격적이죠? 이건 태조 왕건입니다. 그죠? 정주 유씨, 뭐 나주 오씨 등과 같은 충주 유씨. 그다음에 2번. 재관과 의통을 남중국에 파견하여 천태학을 공부하게 하였다. 예, 이거는 광종 때의 일입니다. 특히 남중국은 5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5월과 통교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3번. 신라의 설총과 최치원을 각각 홍유후, 문창후로 추봉하고 문묘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자, 그럼 문묘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요거부터 체크해 볼까요? 자, 문묘는 성종 때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성종 때 문묘가 이미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역사에서 충렬왕 때 다시 한번 문묘를 새롭게 건립한다라는 내용이 둘 다 나와요.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자, 성종 때 이미 문묘가 있으니까 요거는 충렬왕 때가 아니라 성종 때 문묘를 말하는데 그 문묘는 공자를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근데 공자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 신라의 유학자인 설총과 최치원 등을 각각 후 그리고 문창 후 이게 뭐냐면 왕족 대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여기에 공자와 함께 제사를 같이 지내겠다는 겁니다. 바로 현종 때입니다. 우리 유교의 전통이 신라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걸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현종 임금이 바로 그 혈통이 신라의 그 공주님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고구려 현종 임금은 신라계 왕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유교의 전통은 신라를 매우 중시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현종 때고요. 4번. 당나라, 송나라, 태봉, 신라의 제도를 넓게 참작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통치기구를 정비하였다. 그러니까 특히 당나라 제도, 송나라 제도를 받아들였다는 게 포인트인데 당송 제도를 받아들임. 자, 당나라의 삼성, 육부, 송나라의 중삼. 자, 중추원과 3, 4. 자, 요게 바로 언제입니까? 성종 때입니다. 그래서 성종 때다. 접근하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EBS처럼 이렇게 막 색깔 좀 변하고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무성의향 느낌이. 알았어. 색깔 이렇게 왜 EBS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뿅 이렇게 변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해봤어요. 다음. 7번. 거란의 침입과 그에 대한 고려의 대응에 관한 내용이다. 시간 순서대로 옳게 배열한 것은 강감천의 규제대첩 거삼. 현종이 친조 조건으로 강화 체결 거의. 서희의 외교교섭으로 인한 강동육주 획득 거일. 강조의 전변을 구실로 거란 침입 거의.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래서 니은과 리을은 뭐가 먼저예요? 침입을 해야 강화를 체결하겠죠. 그래서 리을, 니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니은, 기역. 가볍게 거란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8번. 보기의 글이 쓰여진 시대의 사회상과 관련이 있는 것은 날마다 딱 거의 맞네 이게. 신기하네. 서하 임춘. 임춘하면 국순전. 그죠? 수를 의인화한 가전체 문학을 쓰신 분 임춘. 그다음에 뭐냐 이거. 복양 오세제. 오세제 저희 조상. 해주 오씨, 오씨. 제 오씨가 이 오씨예요. 별표. 자, 무리와 더불어 금난의 사귐을 맺어. 금난지교의 사귐. 친하게 지냈다. 임춘과 오세제가.
아침이나 달 밝은 저녁이면 같이 어울리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세상에서는 이를 중림고해라고 하였다. 혹은 해좌 칠현. 그래서 7분이 이제 시를 짓는 모임을 만든 거예요. 파 한 집 그러면 누가 썼나요? 이렇게 되죠? 이인로. 그래서 바로 무신직권기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무신직권기 때 이 중림고해라는 건 중림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대나무숲 이란 뜻인데 대나무숲 그러면은 수도가 아니라 그 낙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이 아니고 중림이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배제됐다, 소외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배제되고 소외당한 사람들 입장에선 이렇게 왕따 당한 사람 입장에서 아니야 내가 왕따 시킨 거야 이럴 수 있죠. 그 맥락이거든요. 그럼 왜 배제되고 왜 소외되었느냐는 개념이에요. 왜 그랬냐면 당연히 무신 정권 시기 때에 문신들을 탄압했으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에이 뒤럽다 뒤러워 너희들이 주는 녹을 안 먹을 테다라고 하면서 중림치련을 결성해서 그냥 신화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인로가 나오죠, 뭐 임춘이 나오죠, 오세재가 나오죠, 그죠? 이런 분들이 바로 중림치련이라고 합니다. 무신집권기 때를 찾으라는 거예요. 빨리 쉬고. 1. 12목에 향학을 세워서 지방교육진흥에 힘썼다. 이거는 성종 때의 지방교육 강화입니다. 2번 국자감을 재정비하여 칠제라는 자 칠제니까 럭키 세븐 예종 때 관학진흥책. 3. 향리층 하면 지방세력. 이 사람들이 나중에 과거를 보게 되면은 사대부가 되겠죠. 그다음에 독서층. 과거를 보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향리층과 독서층은 바로 누굴 말하냐면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족들을 말해요. 사족이라는 건 공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사운동에 참여 많이 하였다. 이게 뭐냐면 지방 세력들이 사회개혁을 요구하면서 불교의 개혁운동에 동참했다라는 말이 돼요. 자, 그럼 결사운동 나오면 언제입니까? 사회개혁운동의 일환이기도 하고 불교개혁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니까 기강이 해이해진 무신정권기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무신정권기 때 정답 3번이 됩니다. 궁중에 보문각, 청연각을 두어서 유학을 연구하였다. 이 청연각 할 때 연자가요 경연한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경연을 한 곳이니까 경연을 매우 중시하였던 사람 예종입니다. 그래서 보문각, 청연각 등을 두었다. 그래서 예종 때의 관학 진흥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9번. 다음에 설명하는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충수광의 둘째 아들이에요. 충수광은 어떤 왕이냐면 원나라에 이제 소환돼 가지고 이렇게 잡혀갔던 사람인데 이분이 원나라에 소환되었을 때 입성책동이라는 게 있었을 때예요. 대외적인 상황은 입성책동이란 고려를 원나라의 하나의 성으로 격화시켜서 주권을 없애고 원나라의 지방으로 격화시키겠다라는 또 편입하겠다라는 의도인데 입성책동에 맞서서 충수광은 세조구제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막아냈죠. 그때 원나라에서 만난 자기 둘째 아들이에요. 그 이름이 기예요. 기. 왕기라고 합니다. 왕기. 원명 교체라는 대륙 정세의 변동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고려의 중흥을 꾀하는 많은 개혁을 시도했다. 그러나 왕비인 노국대장공주가 죽자 그림으로도 남아있죠. 시리에 빠져 모든 국사를 신돈에게 맡기고 라고 했던 뉴머니 신돈입니다. 그래서 이 신돈에게 국사를 맡기면서 뭐 전민 변정도감 만들게 하고 이랬죠. 그래서 그림에 뛰어났다. 그럼 이때 남은 그림이 되게 유명하죠. 그 그림 이름 뭡니까? 그 그림의 이름은 천산대렵도 북화의 영향을 받았다. 고려의 대표적 화가의 한 사람이며 글씨도 등의 큰 글자에 뛰어났다. 공민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찰리변이도감 이건 충수광입니다. 아버지 충수광이 만든 것이고. 2. 성균관을 부흥시켜 유학교육을 강화하였다. 정답이죠? 홍건적의 난으로 불타버린 성균관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 성균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대부들을 육성했던 그런 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자는 성균관 대사성으로 이색을 두게 하였고 그 이후에 수제자가 바로 정몽주입니다. 그 밖에 정도전 등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정답 2번입니다. 2번. 그다음에 명예 천령이 설치 요구하면은 우왕 때. 그리고 요동정벌 추진한 거 역시 우왕 때. 중심 인물은 최영. 실제로 최영은 이제 가라라고 했고 간 사람 이름은 이성계. 이성계가 왜 나만 가라 그래? 돌아와. 최영 죽었어. 없애고 왕 제거하고. 알겠죠? 이게 바로 위화도 회군. 만권당 설치. 만권.
10,000 북스. 그러니까 이게 학문연구소인데 성리학과 송설체 등 문물교를 진행한 것은 충선왕. 충선왕 때 이재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것만 제가 싹싹싹싹 내고 있죠? 10번. 고려시대 토지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 제도가 실시된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목을 잘 읽어야 돼. 고려시대 토지제도예요. 자,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기존의 전 현직 관료에게 모두 지급하던 방식을 현직 관료에게만 주게 된다. 이에 관료들은 퇴직과 함께 토지를 국가에 반납하여야 했다니까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바로 경정전식과입니다. 경정전식과. 왕은 문종 때 일이죠. 그래서 문종 때 경정전식과를 찾아라 하면은 문종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음 1. 향리의 공복제. 향리 제도를 마련한 건 성종. 향리의 공복 제도를 마련한 것은 현종 때 일입니다. 현종. 그다음 2. 과거 제도가 마련되고 광덕, 준풍 등의 언어가 사용되면서 왕권이 한층 안정되었다. 광준, 광종이죠. 그다음 3. 거란이 강동육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침입했지만 양규의 선전으로 강화를 맺고 무력한 건 2차 침략이니 현종. 4번 고려의 대표적인 문벌 가문이 바로 경원이 씨인데 경원이 씨가 성장하게 된 계기가 문종 때예요. 왜냐하면 문종과 사돈 관계를 맺었던 게 경원이 씨의 이자 겸 아니에요. 겸 아니고 이자 연, 이자 겸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자연 시기부터 성장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 시기 문종 때 사학이 크게 융성한 것은 문종 임금의 시호라고 할 수 있는 이 글월문과 관련되어 있는데 바로 누굽니까? 문헌공도 최충의 사학 12도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구제학당이 크게 융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외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학문적으로도 크게 융성했으며 불교도 크게 발전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전성기 혹은 성군이라 일컫는 분이 문종 시기의 치세입니다. 그래서 경제, 무역, 사상, 유교, 불교 모든 것이 안정됐던 시점이 바로 문종이기 때문에 문종 때가 가장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전성기라고 보는 거예요. 정답 4번입니다. 다음 11번. 다음 내용을 발표한 조선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은 요망한 도적을 소탕하겠다. 그럼 대명사가 자 요망한 도적인데 이 요망한 도적이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바로 밑에 김종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김종서 같은 자가 없다. 내가 한두 역사를 거느리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곧 그 집에 가서 선자리에서 베고 달려가려면 나머지 도적은 평정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계유정난을 일으킨 수양대군입니다.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겠죠. 다음 왕자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나 경복궁을 피하여 창덕궁을 새로 건설하였다. 권력 투쟁이 일어난 그죠? 왕자 간의 권력 투쟁이 일어난 경복궁을 피하여 창덕궁을 새로 건립하였다. 왕자 간의 권력 투쟁은 제1차, 2차 왕자의 난을 말하겠죠. 주인공은 태종입니다. 그래서 태종 때 창덕궁을 만든 것, 이걸 기억해야겠죠. 이건 태종대왕. 2. 주자소 설치 계미자 주조 역시 태종입니다. 계미자라고 하는 금속활자죠. 3. 진관체제. 자 국방력 강화 진관체제. 그리고 방어체제를 지역 중심의 방어체제로 바꾼 것. 세조 때의 국방력 강화의 핵심입니다. 정답 3번.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완료한 건 아니죠. 세조 때 완료는 아니고 호전과 형전 두 개의 법전만 먼저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계속 거부하다가 그 다음 때의 왕인 성종 때에 이르러서 경국대전 편찬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전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토지는 6등급이래요. 자 6등급이니까 토지가 전이죠. 전분 6등법이죠. 그리고 20년마다 토지를 측량하여 이거는 태종 임금 때의 양안이라고 하는 토지 작성을 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이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년마다라는 건. 또 1등전의 척은이니까 자는 4척인데 6등전의 작은 9척이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수둥 2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항상 경작하는 토지를 정전이라 하고 경작하다 때로 휴경하는 토지를 속전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는 고려 시대의 아직 전통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세종 집권 초기. 또
그리고 토질이 비옥하여 소출이 많은 경우에는 수령이 이를 관찰사에게 보고한다. 이게 뭐냐면 수령이 답험을 한다는 거예요. 수령이 이제 그 토지의 측량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비옥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조사한다. 이게 수령이 그것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답험이라는데. 자, 그럼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분 6등법이고요. 이에 따라 자의 크기도 총 6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세종대왕 때 마련된 공법입니다. 다음 1. 정답이죠? 공법 상정소. 그래서 공법이라고 하는 그것만 알고 있어서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해 풍용 정도에 따라 최대 20도에서 최대 4도까지 징수하죠. 그다음 서로 다른 3개 양전척이 아니라 양전척이 총 6개였어요. 그다음 1결당 생산량을 300도로 본 게 아니라 공법 때는 300도가 아니라 400도로 봅니다. 400도. 그리고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로 보는 게 공법의 특징이었어요. 또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4두 6두로 고정시킨 것은 영정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아주 좋죠? 자, 그다음 13번째 문제입니다. 자, 조선시대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변사는 임진왜란 때 장기간 근무를 하고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다. X죠. 자, 비변사가 아니라 훈련도감입니다. 임진왜란 때. 2번 총용청은 이거래난으로 만들어진 거 맞아요. 인조 때 서울 방어선이 쉽게 무너지면서 국왕이 인조가 공주로 피신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외곽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북한 산성에 설치된 거예요. 그래서 총 하면 북한 생각하라 했어요. 총 들고 덤비는 게 북한이니까 총 북한 산성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곳이 평안도라 그래요. 북한이죠, 역시. 평안도에 있어서의 책임자가 이괄이었는데 이 군대 이끌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북한 쪽에서 쳐들어왔구나. 막으려면 북한 산성이 필요하구나예요.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3번. 내금위는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정권을 안정시키고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내금위가 아니고요. 어영사라고 하였어요. 어영사는 이후 어영청으로 정비가 되는데 이건 남한산성에 주둔하는 부대가 되죠. 4번 수호청은 숙종 때 경신환국으로 이렇게 나오면요. 마지막 군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럼 훈, 총, 수, 금이죠. 그래서 수호청이 아니고 금이영은 숙종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중앙군으로서의 병조판서 직할대인 정초군과 남인의 군대였어요. 이게 사실은 훈련별대라고 하는 것은 그 예송 논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해 예송과 갑인 예송 이렇게 두 개를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때 기해 예송이 1659년이고 이때 서인이 이겨요. 갑인 예송은 1674년이고 이때는 남인이 이기는데 기해 예송에서 갑인 예송으로 이어지며 서인이 몰락을 하고 남인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남인의 군사력 강화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공부한 훈련 별대입니다. 그래서 훈련 도감이 아니라 훈련 별대라는 건 원래 남인의 군대였는데 그만 이게 영모 혐의로 경신왕국 때 영모 혐의로 남인이 몰락을 하거든요. 그때 영모의 중심 부대가 훈련 별대라는 인식이 있어서 남인 군대였던 훈련 별대를 없애고 병조판서 서인 김석주가 지휘하던 정초군과 훈련 별대 등을 통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금위영이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수호청이 아니라 금위영이라고 해야 옳겠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나요? 아까? 2번이었나요? 2번이었죠? 2번. 14번.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중강 후시, 책문 후시니까 중강과 책문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군데인데요. 어디냐면은 자, 국경 지역이에요. 여기는 중강지방이고 여기는 책문지방입니다. 그래서 책문이라고 하는 건 의주에서도 멀리 있어요. 이 봉황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이 책문인데 이 책문까지 가서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후시잖아요. 그럼 후시라고 하는 것은 몰래 하는 무역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건 공무역 개념이 아니라 사무역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무역을 하였다가 아니라 사무역을 하였다라고 해야지 옳겠습니다. 2. 사형 수공업자의 상업자본으로부터의 독립현상, 즉 상업자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던 수공업자들이 독립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상업자본에게 고용된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겠죠.
그래서 독립을 해버려요. 그게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철기와 유기 제조업, 즉 대장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기라고 하는 건 노쇠 그릇을 말하는데 우리가 노쇠 그릇 하면 안성맞춤이라는 말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18세기 안성 유기가 바로 이런 상업자본에서부터 독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3. 광산 경영에 있어서 설점 수세제가 실시돼요. 이건 언제냐 하면은 효종 때입니다. 효종 때에 민간 자본에 의한 광산 경영을 말하는 거고 처음에는 수령이 관할하다가 별장으로 그죠? 감독 통치 체제로 바뀌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바뀌었죠? 처음에는 별장이 먼저 이게 1번이고 수령이 그다음 2번입니다. 그래서 별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지 않아요? 별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외우면 별수 없이 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별장, 수령, 관할 체제로 바뀝니다. 장시가 발달되었으나 대개 오일장으로서 개항 전까지는 상설시장으로 발달하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상설시장으로 발달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송파의 장시인 송파장 같은 곳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건 X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5번. 조선의 천주교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조선에서도 제사 문제를 둘러싼 즉 전례 문제 발생했는데 이것은 윤지충 사건을 시발로 전면화되었다. 이게 아니고 자,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윤지충 사건이 뭡니까? 진산 사건이라고 보여지죠. 자, 진산 사건은 어머니 제사에 모친 제사에서 신주를 소각시킨 사건입니다. 그럼 제사를 거부하는 거죠? 언제입니까? 정조 때입니다. 그래서 정조 때 윤지충 같은 사람이 처형을 당하는 박해를 1791년 신해 박해라고 하지만 정조는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온건하게 비교적 처리했다는 거고 그래서 5이죠. 자, 두 번째 정계에서 소외되어 있던 근기제야 남인계열이에요. 자, 근기제야 남인계열은 서울 근처에 살고 있는 남인계열을 말하는 거고요. 이익의 제자들은 이제 크게 성호학파라고 하는데 성호학파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좌파와 하나는 우파입니다. 그래서 성호 좌파들은 급진적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호 우파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 신자들 중심의 계열은 이벽이라는 사람의 계열로서 이어지고 있고요. 성호 우파는 안정복 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복은 천주교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 이게 제자들은 처음에는 학문적 호기심으로 서학을 공부했는데 왜냐하면 천주교가 아니라 처음에 뭐라 써 있어요? 서학이니까 학문이죠. 그런데 종교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천주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학에서 천주교로. 다음. 정조 때 스승 이벽의 권유로 자, 그쵸? 여기 이벽이 나옵니다. 이벽의 권유로 이승훈,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베이징에 가서 서양인 신부에게 영세를 받은 이후에는 서학이라고 하면 천주교 신앙만을 의미하게 된다. 즉 학문적 호기심에서부터 비롯되었던 천주교가 이제는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4번 황사영이 병인박해 때 죽은 순교자들 일단 안 맞죠. 왜냐하면 황사영은 정약용의 조카 사위거든요. 정약용 조카의 남편이니까 자 황사영은 정약용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정약용 등과 같은 남인 실학자들이 크게 탄압을 당한 사건은 병인박해가 아니라 신유박해입니다. 그래서 이 1801년에 남인 시파가 몰락하는 병인박해가 아니라 바로 이 신유박해 때 죽은 순교자들이에요. 이게 누구냐 하면 정약용 형님, 정약종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이었던 주문모 신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가문이죠. 자기 처가댁이 멸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황사영이 숨어 들어가 살아요. 충청도 베론인가 하는 곳에 숨어 살다가 백서를 써가지고 북경에 있는 프랑스인 주교에게 군대를 동원해서 조선에서의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보장받게 해달라는 서신을 보내려다 발생한 사건을 바로 백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사영 백서 사건. 이것은 병인양요가 일어나는 계기가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럼 병인박해와 병인양요는 대원군 시기 때 프랑스 신부님 9분을 처형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신유박해라고 해야지 되는 거죠. 또 병인양요도 아니고요.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16번. 다음 상소문에 나타난 역사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자유 하면 오륜이란 말이야. 오륜의 윤리는 저는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도에 해당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도니까 뭐예요?
동도가 되겠죠. 반대로 배, 수레, 군사, 농사, 기계 등 편민 이국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 기에 해당합니다. 하면은 바로 서양의 기술이 뛰어나니까 이 뭐예요? 동도 서기가 됩니다. 그래서 동도 서기. 자, 1882년 윤선학이라는 분이 올린 상소예요. 그럼 윤선학 상소는 개화를 하긴 해라는 얘기죠. 개화에 대해서 어때요? 긍정적이죠. 근데 개화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온건 개화와 급진 개화가 있는데 어느 쪽이에요? 온건적 개화죠. 우리 동쪽의 정신은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을 강조하자는 거니까 온건 개화 혹은 온건이 없다면 그냥 개화를 찾으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다음. 그럼 화서학파의 외양일천론을 계승한 것이냐? 자, 화서학파는 화서 이향로를 말하는데 이향로는 바로 위정척사 사상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이향로의 학통이 바로 최익현입니다. 그래서 외인과 양인들은 하나다라는 이런 최익현의 사상은 역시 같은 위정척사인데 지금 내용은 윤선학의 동도석이란 말이에요. 개화. 그러니까 이 계승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고종과 왕실 및 친척 민씨 세력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고종과 민씨들은요, 즉 왕실이죠. 왕실과 민씨 세력은요, 바로 윤선학 상소에서 얘기하는 온건 개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디랑 똑같냐면은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같습니다. 양무운동은 중체서용이라고 해서 중국을 근본으로 삼고 서양의 제주를 빌린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청나라의 중체서용 개념을 우리나라에선 동도석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럼 민씨들은 어디예요? 친청정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명성황후가 살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고종 임금께서는 구본신참을 제시하자. 그럼 옛 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걸 참조하겠다. 이게 바로 동도서기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독립협회 공부하면서 독립협회를 구성했던 관료들 가운데 보수 관료들이 독립협회를 이탈하며 정부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동도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동도파 관료들은 독립협회를 이탈하였다. 그건 독립협회는 동도서기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급진적 개화를 띠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화도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인물성 이론인데요. 이건 호락 논쟁에서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다르다예요. 다르다니까 뭐예요? 화이관이라는 거죠. 화이관은 위정척사의 기본 개념이 됩니다. 다음 4.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갑신정변은 급진개화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바꾸자라는 동도서기가 아니라 바로 일본의 문명개화라는 일본의 문명 개화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17번. 다음 제시된 조약을 체결된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하라. 국권 침탈 순서인데요. 자,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 자, 이 시정 개선이라는 말은 두 번 나와요. 그런데 통감의 지도를 받아라고 하니까 통감부 설치 이후죠. 통감부는 언제 설치가 돼요? 2차 한일협약 때 설치가 되죠. 그런데 이때 처음 통감의 역할은 외교권에만 국한되었었는데 지금 외교권이 아니라 시정 개선까지도, 즉 정치까지도 이 통감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조약은 2차가 아니라 2차 다음이니까 몇 차예요? 땡땡 3차 한일협약이 되겠죠. 다음 니은 대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존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토죠. 이때부터 토지 약탈이에요. 자기들이 우리나라 땅을 지켜준다고 해놓고서는 그를 위해선 자기들이 땅이 필요하대요. 그게 무슨 영토 보존이에요. 그래서 영토 보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영토를 본인들이 군대 주둔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자, 바로 러일 전쟁 당시에 한일 의정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의정서 이후에 토지 약탈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애국개명운동 가운데 보완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 디귿 일본국 정부는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임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국제적 성질을 갖고 있는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못한다. 그러면 국제 조약이나 국제 약속을 못한다 했으니까 외교권을 상실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교권 상실은 몇 차예요? 2차 한일협약이 되는 거예요. 다음 리을 내용을 쭉 보니까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삼는데요. 일본인 재정 고문, 우리가 아는 재정 고문
메가타라는 재정 구문이 있죠. 그럼 메가타가 파견되어 오는 근거가 됐던 조약은 바로 1차 한일 협약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문제예요? 이게 1번이죠. 그 다음 1, 2, 3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18번. 자, 다음 주장에 따라 결성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족주의 세력에 대하여는 자 일제시대의 민족주의 세력이에요. 이게 우파예요. 그다음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분명히 임식함과 동시에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요즘 바꿨으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데 부르주아 하면 뭔가 자본가 계급을 말하죠. 지식인 계급을 말하고요. 그걸 분명히 인식한다. 그다음에 그러나 과정상의 동맹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과정상의 동맹자는 바로 독립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독립, 해방을 위한 동맹자다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단일전선, 통일전선 형성의 움직임이라고 해요. 혹은 유일당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의 정당을 하나로 만들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타락되지 않는 한, 자 타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타락되지 않는 한이라는 건 민족주의가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 민족주의 우파 계열은 크게 둘로 다시 나눠지거든요. 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었고요.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었는데 타협주의란 바로 자치운동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자라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지배를 인정하고 그들의 지배를 지배라고 보기보다는 문명 지도 개념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자치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친일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친일파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타락된다는 건 결국 타협주의를 말하고 타락되지 않는다면이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말하겠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예를 들면 밀립대학 설립운동 같은 걸 전개하는 분들을 말해요. 뭐 예를 들면 이상재라던가 뭐 한규설, 또 한용운, 뭐 이런 그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적극적으로 제휴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 통일전선 유일당 운동이니까 이런 정우회 선언에 따라 결성된 단체는 뭡니까?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것 같죠? 신간회입니다. 다음. 그러면 신간회는 기존에 있는 어떤 단일 정당을 이루려는 그런 시도가 있는 단체들이 앞에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사정연구회가 그래요. 조선의 지금 사정이 어떠하냐?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산미증식계획 같은 것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몰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노동운동 같은 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과중한 노동 시간과 아주 약한 굉장히 뭐라 그러지? 낮은 임금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노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조선의 사정이 어떠한가를 연구하는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지금 방금 공부한 정우회, 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이 타락하지 않으면이라는 선언을 발표한 단체가 정우회예요. 그래서 조선사정연구회나 정우회 같은 좌우 협력 운동의 단체로 결성이 된 것 맞습니다. 좌와 우가 서로 협력한다. 이 조선일보 계열의 민족주의자, 당시 조선일보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좀 강했고요. 또 천도교 구파, 이건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 같은 걸 전개한 단체죠. 불교인 그러면은 한용운 같은 사람이고 사회주의자들이 참여했다. 얘기는 정우회 선언을 발표한 단체가 공산당원들이거든요. 참여합니다. 5. 전국에 140여 개의 지회가 있었대요. 이 얘기는 합법단체였던 걸 알 수 있죠. 또 약 4만여 명의 회원이 가입했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최대 규모의 합법단체가 신간회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4번. 60만세 운동 의거의 진상을 보고하기 위한 민중대회를 열 것을 계획하였다. 사실 60만세 운동은 육자가 있죠. 그래서 1926년입니다. 그런데 신간회가 만들어진 건 27년이니까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해야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게 틀렸다는 거예요. 60만세 운동이 아니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920 구왕주 학생 항일 운동이니까요. 구왕주 학생 항일 운동. 구왕주, 그러니까 광주 29년입니다. 60만세 운동은 26년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토를 저격한 이토 저격 사유 15개조입니다. 이토 저격 사유 15개조 안중근.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학교 선생님 하셨어요. 그래서 사제를 털어서 삼흥학교라는 걸 만드신 분이에요. 안중근. 그러다가 뜻한 바 있어 만주 연해주 등으로 망명하셔서
독립군 활동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법정에서 본인의 그 공식적인 지위를 대한의군 참모중장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진투쟁을 전개하기도 하면서 일본군과 싸우기도 했던 분이에요. 군인이시죠?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는 계기가 된 의거를 결행하였다. 자, 안중근 의거가 아니고요. 한중연합작전은 1932년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면 1931년, 1932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바로 한인애국단의 활약입니다. 한인애국단의 활약으로 32년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인하여 한중연합작전이 제대로 성립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정답은 3번이고 4번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를 저격하였음. 1909년 10월이죠. 역시 안중근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안중근 관련되어 있는 오답 체크할까요? 동양평화론을 완성하였다. X죠? 동양평화론은 미완성 원고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성하시지 못한 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오늘 20번 문제, 플렉스 문제. 근데 플렉스가 무슨 뜻인가요? 뭔가 유연하다 이런 뜻인가요? 잘난 척한다는 건가요? 그건 제 성격이 안 맞는 아닌가? 내 성격인가? 자, 다음 제시된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진부당 사건이 일어났다. 자, 1958년 조봉암 처형되었다. 그 해 1959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외워보라고 했죠. 진경산수화, 진보당 사건, 경향신문 폐간, 3.15 부정선거, 4.19 민주혁명, 이승만 하야. 그래서 1958년 진보당 사건, 경향신문 폐간, 60년 쫙, 그죠? 그래서 이승만의 독재와 몰락, 이 순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그다음에 니은 한일 회담에 반대하여 6.3 시위가 일어났다. 한일 회담 1962년부터 김종필 오이라 각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서 1965년까지죠. 그럼 6.3 시위는 6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 회담 중에 반대한 시위가 있었던 것이죠. 64년. 디귿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구성되었다. 재건을 내걸었던 건 5.16입니다. 경제 재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61년이고요. 국회 풀악치 사건, 이게 49년인데요. 6월 국회 풀악치 사건이라 하는 것은 반민특위가 공산당의 조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당시 국회에서 활약 중이었던 국회의원들 10여 명이 즉 반민특위 소속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풀악치니까 간첩이라고 하면서 반민특위를 탄압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반민특위가 원래의 그 만들어진 게 48년 9월달에 법령에 의한 것이고 이게 2년 동안에 그 시행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2년도 채우지 못하고 국회 풀악치 사건 이후인 48년 8월달에 49년 8월달에 49년 8월달에 반민법이 시효가 단축되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민족 행위처벌법 그리고 반민특위는 약 1년여 동안 만에 그 활동 기간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49년에 해체가 됐던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순서별로 하면 리을, 기억, 디귿, 니은 순서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플렉스, 잘난 척한 그런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은 50분이네요. 딱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20문제. 자, 이렇게 하니까 제 목이 그냥 터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목이 터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 20문제 모의고사를 가지고서 아마 고득점을 올렸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한국사 정리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제 준비 중인 바로 스피드업 300 적중 예상 문제풀이 자 300문제를 통해서 20시간 동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아마 조금 더 정리하시면서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출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이번에 새로 다 낸 적중 예상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라 문제 수준 아시죠?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합격!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